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람의 유전 파트 어떻게 집에서 복습 잘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 중에서 지금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47페이지에, 네, 여기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은 준선의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이다. 자, 우리가 혈액형 유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혈액형은 A형하고 B형은 우열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O형은 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다. B형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죠? BB일 수도 있고 B와 O가 만나도 B형이 나온다. 네. 겉으로 AB형이 나오는 사람은 유전자형도 AB인 것이고 겉으로 봤을 때 O형이 나오는 사람 역시 OO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O형이 나온다라는 거. 혈액형에서는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겠죠? 음, 열성과 우성의 관계가 이렇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O형인 사람은 이렇게 유전자형을 써주는 게 좋아요. O형인 사람의 유전자를 먼저 써주고, 음. 그러면 이 O형의 유전자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기 때문에 아빠는 A형이면 반드시 아빠의 유전자형은 AO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B형이 나왔잖아요. B형. 네, B형이 나오려면은 아빠 쪽에 B가 없으니까 엄마 쪽에서 반드시 B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O형이 나온 걸로 봐서 엄마는 BO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시겠죠? 그다음에 준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다에 있는 B형은 아빠의 O와 엄마의 B를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BO가 될 것이고 준서는 따라서 아빠의 B와 엄마의 O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준서의 유전자형은 BO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O형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쪽 오른쪽 아빠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BO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BO가 되는 것이고 여기 A형인 엄마도 역시 O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AO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가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느냐? 가의 혈액형은 BO를 갖고 있으니까 B형이 나온다라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나의 유전자형은 뭐냐? 나의 유전자형은 방금 구한 것처럼 AO가 된다.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동생이라는 거 이제 여기 말하는 거죠. 형제니까 같은 줄에 있는 요 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O형일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 동생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로부터 만나는 거냐면 BO의 BO를 가진 아빠와 AO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BO를 가진 아빠와 AO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는 어떤 자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A하고 B가 만나니까 A, B가 나올 수 있고 B하고 O하고 만나니까 B, O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A하고 O하고 만나니까 A, O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O, O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잠깐만요. 디귿에서 아, 잘못했네. 이 라가 아니라 준서가 여기가 아니지. 어쩐지 좀 하다 보니까 이상해졌어. 미안해요. 준서는 얘가 아니죠. 준서가 여기 동생 여기가 아니라 준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준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준서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건 이 부모로부터 만나는 거니까 아빠의 BO와 엄마의 OO가 되겠네. 그죠? 엄마의 OO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녀를 봐야죠.
그러면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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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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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O형이 나올 확률은 4개 중에서 2개니까 몇 퍼센트? 50%가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 13번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다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B5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B5. 다는 지금 유전자형이 뭐였냐면 B5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B5를 가진 사람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같은 혈액형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짝이잖아, 상동이잖아. 이 상동 염색체의 짝에 있어야 되니까 한쪽에 B가 있으면 한쪽에 O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에 B가 있으면 한쪽에 O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이런 3번 같은 그림이 되면 되겠습니다.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유전자는 달라도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건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도 이어서 해볼게요. 라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방금 아까 라는 문제에서 보면은 B5의 아빠와 A5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바로 라가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아빠의 B와 엄마의 A. 그럼 뭐예요? A, B. B하고 O, B, O. A하고 O, A, O. O하고 O, O, O.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B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A형도 나올 수 있고 O형도 나올 수 있죠. 네. 이건 지금 유전자형을 써준 것이고 이 유전자형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형은 AB형, B형, A형, O형이니까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다가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정록생명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복습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 정록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염색체에 유전된다? 바로 성염색체에 유전된다. 성염색체 중에서도 어디? X염색체에 이 생명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록생명이면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정상이다 그러면 남자는 어쨌든 성염색체는 XY잖아요. 그럼 정상이려면 남자의 정상인 유전자는 XY면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정록 생명일 경우에는 요 X에 요 생명 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XY 중에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에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남자는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여자는 생명을 나타내려면은 생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보다 열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되려면은 여자는 X 염색체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신에 여자가 정상일 경우에는 두 가지 유전형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인데 하나는 X일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이고 또 하나는 XX 다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보인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남자는 X-Y여야 하고 여자는 X-X-일 때만 뭐다? 생명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를 해석할 텐데 우선 생명인 사람이 이렇게 보라색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생명인 사람을 찾아서 유전자형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여기
여기 여자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 여자의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X 다시 X 다시가 되는 거죠. 여자니까.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뭐가 될까요? 남자 X 다시 Y가 되겠죠. 남자는 생명이 뭐 한 종류밖에 없죠. 그다음에 가는 남자니까 마찬가지로 X 다시 Y가 되겠죠. 이렇게 생명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의 아버지, 요 파란색으로 박스 치는 사람, 요 사람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남자이기 때문에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 Y 염색체를 이 가한테 주는 이 Y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요 아빠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면 가가 받은 요 X 다시라고 하는 생명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엄마한테 받아야 하는 거죠. 왜냐면 성염색체도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빠 정상이니까 XY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 이 나의 여자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인 여자는 XX 아니면 XX 다시 두 개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 사람은 아빠의 Y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받을 수 없죠. 왜냐면 여자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무조건 X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X를 받으려면 무조건 나는 아빠한테 뭘 받아야 돼? X 다시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상인데 여자다 그러면 나는 XX 다시 보인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요 빨간색으로 지금 칠한 요 X 다시라는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은 거다? 아빠로부터 받은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빠가 X 다시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인 아빠가 X만 줘야 되는데 아빠 갖고 있는 X는 X 다시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는 요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엄마는 X 염색체를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사람이 된 거죠. 엄마는 정상이니까 X일 수도 있고 X 다시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엄마는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둘 다 정상인 X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상인 X 유전자를 딸에게 준 거죠. 자, 그렇다면 가의 유전자는 X 다시 Y라는 게 지금 결정이 되었고 나의 유전자 역시 X 다시라는 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날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올 수 있는 자녀를 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 해보면 뭐예요? X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X 다시 그 다음에 여기 Y랑 해보면 뭐예요? X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X 다시 Y죠. 네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두 명은 뭐 누구예요? XX니까 딸이고 나머지 두 명은 XY니까 아들이 태어나겠죠. 이 중에서 생명인 사람은 여자는 요 사람이 두 번째가 생명이 나올 것이고 남자는 여기 네 번째가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아들이 생명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아들이 생명일 확률. 자녀가 생명이 아니라 아들이 생명일 확률. 그러면 아들 중에서니까 일단 아들은 둘이에요. 둘. 아들이 둘이라면 그중에 생명일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 50%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17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생명이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록 생명 유전자예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우선 요 파란색이 지금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철수 생명이래요. 그럼 뭐예요? X 다시 Y. 6번은요? 생명이니까 X 다시 Y. 1번도 X 다시 Y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요 6번의 Y는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죠, 무조건 이 Y는. Y는 아빠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려면. 그러면 이 6번이 가지고 있는 X 다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2번의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X 다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2번의 유전자형은 X 다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이어야 하니까 X 다시가 돼야 되겠죠. 그 생명 유전자를 아들 6번에게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딸인데 5번 딸은 아빠로부터 X를 하나 받아야 되고 엄마로부터 X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정상이기 때문에 X 아니면 X 다시인데 5번은 아빠가 Y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X인데 아빠가 주는 건 무조건 X 다시를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5번은 XX는 안 되고 XX 다시여야 하는 거죠, 무조건. 왜냐? X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줄 수 있는 X는 X 다시밖에 없다. 5번이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은 거다? 아빠한테 받은 거다. 되시죠? 네, 잘 안 되면은 질문 남겨주세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니까 3번은 X, Y 정상이 되겠고 4번은 지금 아직 몰라요. 그럼 7번부터 해볼게요. 7번. 철수가 X 다시 Y가 나왔어요. 그걸로 봐서 Y는 어쨌든 누구한테 받았냐면 6번인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그러면 요 X 다시 철수가 갖고 있는 X 다시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7번인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엄마는 정상이려면 X 다시여야 한다. 7번은. 그러면 7번이 받는 이 X 다시는 아빠한테서는 정상인 X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7번이 갖고 있는 X 다시는 누구한테 받은 거다? 4번한테 받은 거다. 따라서 4번은 X 다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시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7번의 유전자형은 XX 다시다. 맞다. 철수가 갖고 있는 생명 유전자는 6번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7번한테 받은 거죠. 7번인 엄마한테. 6번이 아니라 7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영희는 보인자다. 자, 영희는 지금 여자기 때문에 XX여야 하는데 무조건 아빠로부터는 X 다시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희는 보인자가 되는 거죠. 맞다. 보인자라는 건 X 다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뜻이에요. 자,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일 확률. 동생의 성별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나올 때의 확률이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은 아빠는 X 다시 Y고 엄마는 X 다시거든요. 이 6번이고 7번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을 한번 조합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X 다시 이렇게 하면은 X 다시 이렇게 하면은 XY 이렇게 하면은 X 다시 Y 네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생명의 확률은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있죠. 4분의 2, 즉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50% 맞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인 남자일 확률. 남자가 정록 생명의 확률이 아니라 정록 생명인 남자일 확률이니까 전체 4개 중에서 하나가 남자 정록 생명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25%.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 해보세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9번, 20번도 많이 틀렸던데 뭐 잘 푸는 친구들도 많지만 또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9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혈액형이랑 생명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차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면서 생겨보면 되거든요.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혈액형을 먼저 볼게요. 혈액형. 요 가와 나 사이에서 O형이면서 생명일 확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을 곱하면 돼요. O형일 확률과 생명일 확률 둘을 곱하면은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4는 A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형은 A 아니면 A, B인데 아빠로부터는 A를 받아야 되겠죠? 미안해요. 자, 아빠로부터는 A를 받아야 되니까 요 엄마로부터는 뭘 받아야 될까요? B를 받으면 안 되잖아. 엄마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A. 엄마가 A는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B형이니까. 엄마는 B 아니면 B5인데 B면은 A형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엄마는 B5라는 걸 알 수 있고 엄마의 뭘 받은 거냐면 5를 잘못 썼네. B가 아니라 A5죠. A5. 그래서 엄마의 5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의 5와 아빠의 A를 받아서 A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A5가 되는 거죠. A5가 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나의 O형은 O5가 되는 거죠. 그죠? O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려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A5, A5, O5, O5잖아요. 그러면 A5와 O5가 두 개씩 나오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죠. O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확률이다. 두 개 중에 하나의 확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번엔 생명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생명일 확률. 생명일 확률은 지금 보라색이 생명일 나타내는 것이다 했으니까 보라색 남자는 무조건 X-Y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 남자는. 자, 그 다음에 이 엄만 정상인데 이 사람이 XX냐 아니면 XX-냐를 한번 알아볼 건데 요 사람의 아빠를 보게 되면은 요 아빠가 생명이래요. 그럼 아빠는 X-Y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딸이기 때문에 이 O형에게 X-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죠. 엄마는 X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나라는 사람이 정상인 걸로 봐서 엄마한테는 X를 받고 아빠한테는 X-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나왔고 정상이지만 이 사람은 뭐다? 보인자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X-Y와 X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X 하나, 그 다음에 X 둘, 자, 그 다음에 XY 남자, XY니까 남자죠. 네모로 그리고요. X-Y 남자. 이때 생명인 사람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생명이네요. 근데 이때 정록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전체 4개 중에서 정록 생명인 아들은 4분의 1이잖아요. 이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8분의 1이다. O형이면서 정록 생명의 확률은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도 볼게요. 20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계도다. 어떤 유전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근데 이 유전병이 지금 왜 어렵냐면은 이게 과연 생명처럼 성염색체에 있는가, X염색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뭐 혈말기처럼 상염색체에 있는가 이걸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씩 해봐야 돼요. 자, 우선은 만약에 X염색체, 성염색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유전병이 있는 여자는
x 다시 x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가도 x 다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x 다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은 나는 이런 유전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 유전병은 X형체에 있는 유전병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염색체에서 이 유전병이 과연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열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병은 다 열성이에요. 병이 우성이면은 대부분 병에 걸려 죽겠죠. 그래서 병은 대부분 열성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성인지 아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시험에 나와요. 부모에게는 없던 것들이 부모에게는 없던 성질이 자식에게 나올 경우 부모에게 없던 성질이 자식에게 나올 경우 이게 바로 열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가와 나 둘은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인데 유전병이 나왔죠? 그 얘기는 이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뭐 스몰 a로 써볼게요.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a를 하나씩 받았을 때 유전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하고 나 둘 다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유전자를 우리가 열성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자, 유전병은 열성이고요. 열성이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A와 A로 표현한다면 정상 유전자를 대문자로 유전병을 소문자 A로 표현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성별 관계 없어요. 가가 A, A-가 나왔다. 그럼 유전병인 사람은 전부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엄마로부터 스몰 a를 받았으니까 아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라지 a를 받아야 돼요. 그럼 아빠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요건 알 수 없죠. 알 수 있네요. 요건 안 되네요. 왜냐면 여기 자손 중에서 스몰 A 가졌으니까 아빠 엄마로부터 스몰 A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네요. 자, 다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기억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다. 방금 했듯이 열성이다. X염 색채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간은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뭐냐면 간은 유전병 유전자 스몰 a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거든. 간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거죠. 틀렸고요.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 자, 가와 나가 둘 다 누굽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거든. 얘가 가고 얘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죠. 자, 정상일 확률. 이렇게 우성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정상으로 나오겠죠? 스몰 a만 뭘로 나오겠어요? 유전병으로 나오겠죠? 지금 정상일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4분의 3이 되니까 75% 맞다. 답은 그래서 2번 기억 리을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복습 이 내용 숙제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또 질문했던 것이 또 뭐냐면 봅시다. 네, 잠깐만요. 선생님 체크를 해놨었는데 여러분이 질문해 놓은 것이 또 뭐였냐면 19번 19번 20번 했고 네, 21번 22번 해볼게요. 21, 22 자, 22번
단원평가 22번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리형 귓불. 자, 분리형이라는 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아래쪽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 자, 어머니는 부착형. 자, 부착형이라는 거는 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자, 분리형을 우리가 우성으로 보죠. 분리형을 라지 A로 보고 부착형을 스몰 A로 볼게요. 그때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처님귀 있잖아. 이게 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아버지는 분리형, 어머니는 부착형을 가졌는데 아들은 분리형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아들이 부착형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자녀가 부착형 귓불을 가질 확률. 우리가 이런 걸 왜 계산하고 앉았을까? 쉽겠지만 한번 재미로 해보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리형이 나온다는 건 분리형이 우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성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거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분리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착형인 사람은 부착형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계도를 그려볼게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이니까 남자로 그리고 자, 이때 또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자녀가 나왔어. 자, 요거 알으라는 거죠. 자, 그때 아버지가 분리형이래요. 아버지가 분리형이면은 분리형 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고, 엄마는 부착형이래요. 그럼 엄마는 열성 유전자만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분리형이 나왔대요. 아들이 분리형이 나오면은 아들은 분리형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쨌든 엄마로부터 무조건 스몰 A 하나는 받아야 하니까 요 라지 A, 라지 A는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들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빠로부터는 라지 A를 받았겠지만 되시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부착형 귓불을 가진 여자와 자, 부착형이 열성이니까 여자는 스몰 A, 스몰 A죠. 다 나왔네요, 이제. 그럼 뭐예요? 이렇게 결혼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가 자식을 낳았을 때 부착형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 말이거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50%가 되는 거죠. 글로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혀말기 유전자인데요. 자, 혀를 마는 거를 우리가 혀가 텅이니까 T로 해보면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이고 불가능한 것이 열성입니다. 요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혀말기 되는 게 우성이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물론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알고 있으면 문제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해말기가 되는 게 우성입니다. 그럼 안 되는 사람의 유전자는 무조건 해말기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스몰이 만나겠지. 따라서 3번과 6번의 유전자형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7번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무조건 스몰 t를 받아야 되면서 해말기가 되는 사람이니까 4번으로부터는 라지 t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4번은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t 뭔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6번이 스몰 t로 나온 걸로 봐서 1번과 2번 역시 엄마 아빠가 스몰 t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라지 t, 스몰 t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5번은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요거 둘 중에 하나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가 만들어질 때 자손이 만들어질 때 혐알기 어떻게 되겠느냐? 음,
스몰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몇 퍼센트 나옵니까? 50%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은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죠. 여기 4번과 5번 두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여기서 재미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8분만 하고 복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외할아버지가 정록 생명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정상이다. 이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의 확률. 막 이렇게 말로 나오면 가계도로 그리면 돼요. 외할아버지는 엄마 쪽이잖아요. 엄마 쪽. 그러니까 엄마 쪽의 아빠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 외할아버지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랑 결혼해서 누굴 낳겠어요? 엄마를 낳겠죠. 외할아버지니까. 이게 지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이게 엄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결혼을 했을 것이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대요. 이 아들이 생명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외할아버지가 생명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정록 생명이다. 그럼 외할아버지는 남자기 때문에 무조건 생명이면은 X-Y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외할아버지는 X-Y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할아버지로부터 나온 정상 엄마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정상 엄마는 X 염색체를 무조건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 유전자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엄마는 X-X'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빠가 정상일 경우는 XY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XX 가능하고요. XY 가능하고요. X-X 즉 XX 다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X-Y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태어난 아들이 생명의 확률이에요. 태어난 아들이니까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아들 둘 중에 생명의 확률 하나죠. 따라서 2분의 1이 생명의 확률이니까 몇 퍼센트다? 50%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되시죠? 재밌죠? 네, 재밌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가계도 유전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과학 문제는 있잖아요.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지 않고 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은 문제들 푸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제 58페이지 되겠는데요.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 3단원에 있었던 일과 에너지 파트가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여기 6단원인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단원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같이 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물체를 얼마큼 이동시켰느냐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했다.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 음. 이제 여러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해 가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어요. 높이가 있단 말이야.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물체의 질량이 m 킬로그램이야. 그랬을 때 얘가 떨어지면 이 아래에 있는 뭐 못을 박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때 높이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어서 9.8 mh 이렇게 구한다고요. 위치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 떠 있다.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9.8 곱하기 1kg. 여기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거예요. 1kg, 그다음에 몇 미터? 10m. 그래서 얼마예요? 98. 단위는 뭘 써요? 주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높이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죠.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력.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얘가 질량도 있어. M이라는 질량도 있어. 그때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거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으로 구해요. 2분의 1 mv 제곱.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운동 에너지다. 예. 이 두 개를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에너지를 합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막 달려간다. 이 자동차의 속력이 10m/s다. 자동차의 질량이 100kg이다. 그러면은 질량과 속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의 질량 100kg, 속력 10의 제곱. 그래서 5,000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자, 한번 이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운동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 앞으로 에너지는 E라고 쓸게요.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이라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높이에 있는 이 물체가 있었어요. 이 물체가 10m 높이에 떠 있다. 이 물체를 지금 잡고 있었어요. 네,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꼭대기에서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꼭대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없으니까 여기 선수는 속력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따라서 제일 꼭대기에서는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같으냐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죠. 네. 근데 이 공을 떨어뜨려요. 공을 놔요. 그럼 이 공이 쭉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충돌할 거예요. 자,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이 직전에 얘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그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바닥에서는 뭐가 0이냐면 높이가 0이죠. 떨어지면서 빨라질 거 아니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겠죠. 빨라지면서 속력은 생기지만 높이가 0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바닥에서 뭐가 0이다?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mh인데 요 h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똑같다? 운동 에너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나 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자, 이 꼭대기에서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9.8 mh 그러면 9.8 질량 1kg 높이 10m 그럼 얼마다? 98줄이라는 거예요. 예. 이 98줄은 뭐냐면 10m 높이에서의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10m 높이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대신 뭘로 전환이 된 거냐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이 98줄은 꼭대기에서 놓기 전이나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나 항상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98이었다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얘도 98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98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이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높이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가 갖고 있는 요 빨간색 이 부분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높이에서나 계속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얼마? 98줄을 항상 일정하게 갖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서도 98줄, 바닥에 떨어질 때도 98줄. 똑같이 갖는 건데 떨어질수록 높이가 감소하면서 이 녹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제일 높은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다가 점점 높이가 감소하면은 이 녹색 칸이 점점 줄어들죠. 왜요? 높이가 감소하면서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반대쪽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어떤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그 높이, 특정한 높이에서 얘가 갖고 있는 이 특정한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을까요? 그때까지 떨어진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보존된다. 전환되는 건 뭐였냐면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던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하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이들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요거는 변하겠지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겠지만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 값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얘가 전환이 되는데 제일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또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높이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것이 뭐라? 역학적 에너지다.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면은 높은 데서 속력이 느렸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엄청 빨라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공을 볼게요. 자, 이 공이 지금 1kg이고 높이가 지금 전체가 10m라고 쳐봐요. 이 높이가 10m예요. 자, 그러면 이 공이 5m만큼 떨어졌을 때, 이 5m만큼 떨어졌을 때 이 공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의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선생님 질량하고요 속력만 알면 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속력을 안 알려줘요 여기서. 속력 안 알려주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싶지만 구할 수 있다. 요 공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하는 거죠. 왜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요만큼 떨어지면서 감소한 뭐가 있을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죠. 얘가 갖게 된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예요.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몇 미터 떨어지는 동안 5미터 떨어지는 동안 얘가 5미터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겠어요? 이 5미터를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9.8 mh에서 9.8 질량이 1kg짜리가 5m 떨어졌어. 5m, 5m 높이에서 갖고 있는 얘의 위치 에너지 49줄인데 이 49줄이 감소한 거죠. 떨어지면서. 이만큼이 감소한 거죠. 위치 에너지가.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라고요? 그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49줄로 구하면 된다고요.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한댔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과 같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항상 보존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어떤 높이에서나. 근데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죠. 높이가 감소하니까. 그 줄어든 만큼이 뭘로 간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래쪽으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여러분들이 물리학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물리학은요. 개념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응용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개념이 얼마 안 되지만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이해 잘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kg짜리 공이 있어요. 2kg짜리 공을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 가만히 놓아서 B로 떨어뜨렸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2kg짜리 공이 있는데 2.5m 높이에다 놓고 떨어뜨려서 B점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자, A점에서의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죠. 9.8 mH 그러면 9.8 질량 2kg 높이 2.5m 여기 2 곱하기 2.5가 5니까 9.8 곱하기 5 하면은 49줄이 되는 거죠. 아,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얼마다? 49줄이 된다. 그죠? 49줄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뭐 더하기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근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전체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니까 49줄이 운동 에너지로 간 것이고 이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49줄로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49줄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0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됐을까요? 0이 됐겠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지금 운동 에너지 전부 전환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49가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된 거죠. 49줄이 되겠죠.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곧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 이거죠. 되시겠어요? 되시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이제 자, 4번 볼게요. 자, 위로 던져 올린 운동이다. 위로 던져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던져 올렸습니다. 던져 올리면 이 아래쪽이 지금 기준면이라고 합시다. 기준. 그럼 여기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A점에서는 이 A점에서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을까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높이가 없잖아. 위치 에너지가 0이죠. 따라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A점에서는 뭐가 최대다?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점이 되겠죠.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즉 속력이 최대가 된 점이 바로 A점이 될 것이고 던져 올렸으니까. 자,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여기 C점까지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는 속력이 0이 되겠죠. 0이 되는 대신에 뭐가 제일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밖에 없을까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겠지. 즉 운동 에너지가 전부 뭘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고. 자, 이 시점에서 이점으로 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1번.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겠죠? 위치 에너지가 0이어야 하고, 자, A에서 B로 갈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자, A에서 B로 간대. 높이가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자, CD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둘의 합인데 항상 어떻다고 했어?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C점과 E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 E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C점의 위치 에너지가 지금 최대잖아요. 최대. 이 위치 에너지가 E점의 위치 에너지는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 에너지 둘의 차이. 그 차이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맞는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질량이 4kg인 물체를 위로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최고로 갈 수 있는 높이는 얼마냐? 자, 이것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4kg짜리인 물체를 던져 올린 거예요. 수직으로.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느 높이까지 가겠죠?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높이까지 가서 멈추겠죠. 그때 이 높이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죠. 이 운동 에너지가 최고 높이까지 가면 전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잖아요. 이걸 이어가면 되겠죠. 처음에 갖고 있던 얘의 운동 에너지는 제일 꼭대기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는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만 위로 최고 높이로 올라갔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모든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제일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제일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mh일 텐데 그러면 아래쪽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4, 속력은 14의 제곱이 되겠죠. 네, 이것은 9.8의 질량 4, 높이 h 되겠죠. 이 등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10m가 나오겠죠. 여기 4, 4 없어지게 되겠고 얘가 196이니까 196을 2로 나누니까 98이 되겠죠. 그럼 98을 9.8로 나누니까 10m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네. 되실까요? 어렵죠? 어렵지만 핵심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핵심은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어떤 높이든지 간에 걔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고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둘의 합은 항상 어떻다? 항상 같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어떤 높이에서든.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서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그럼 제일 낮은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값은 같아야 되는데 낮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위나 아래나 이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는데 위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죠. 이게 서로 상호 전환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2.5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0.5m 높이가 될 때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라. 풀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풀어보세요. 각각의 높이에서의 여기 지금 0.5m, 지금 요 중간 5분의 4만큼 내려온 거리죠. 2m만큼 떨어졌어. 지금 2m만큼 내려온 거죠. 내려왔을 때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구해라 그겁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풀어보세요. 채팅창으로 답 좀 보내볼래요? 개인 DM으로 보내보세요. 몇 명이나 풀었나 좀 보려고 하니까. 어려우신가요? 음, 어이, 좋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보내보세요. 풀어서.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국에는 제일 높은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제일 높은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 0이니까요.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9.8 mh에 넣어보는 거죠. 9.8 mh에 넣어보면은 9.8 mh. 그러면 49줄이 되는 거죠. 이 역학적 에너지 49줄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이걸 합한 값은 49줄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니까. 그죠? 이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되냐면 얘는 이 남은 0.5m에 해당하는 0.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 2m 떨어지는 거에 해당하는 2m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49라고 하는 전체에서 5분의 1만큼만 남았으니까 5분의 1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9.8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8, 39.2, 49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어, 공식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선생님 이게 좀 어렵다. 비례식으로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친구는 이렇게 해도 되죠.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공식에 넣는 거예요. 9.8 mH 여기서 9.8 질량 2kg 높이는 0.5m 남았을 때 위치 에너지니까 0.5m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2kg 2m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39.2 이렇게 구해도 돼요.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뭐다?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자,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맞는 설명이죠.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자유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자, 떨어지고 있는 물체는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우리가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건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뛰어내리니까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가겠죠. 그럼 빨라지겠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운동. 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던 사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반대로 되는 거고요. 자, 공을 던져 올렸어요.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렸어. 그러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뭘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맞다. 네,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을 골라라. 그러면 이 구간은 높이가 높아지는 구간을 고르면 되겠죠. A에서 B로 갈 때 높이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걸로 간 거죠. 여기 그러면 C에서 D로 갈 때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곳이 되겠죠. 따라서 A, B와 CD 구간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자, 3번. 질량이 1kg인 물체를 5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자,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꼭대기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면 보존되니까.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속력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결국에 제일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제일 높은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제일 아래 떨어지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이에서의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죠. 9.8 mh 넣는 거죠. 그러면 9.8 질량 1kg 높이 5m 49줄이 되겠네. 그럼 그 49줄이 역학적 에너지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든 중간이든 전부 49줄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디든 49줄이다. 되시겠죠? 잘하셨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풀어보세요. 6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풀어서 채팅창에다가 답을 남겨주세요. 네, 좋아요. 답 계속 보내줘 보세요. 1분 더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풀어서 답 보내줘 보세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100 만점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 20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국에 하고 있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어, 어떤 높이에서 얘가 갖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위치 에너지와 우리가 공부한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은 항상 어느 장소에서나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얘의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겠죠.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감소하겠죠. 그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야 항상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의 우리가 여기서의 뭘 구하라고 하냐면 거의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높이가 만약에 10m야.
10m. 근데 이 공이 떨어진 높이가 6m예요. 그럼 남은 높이가 4m예요. 그러면 얘의 위치, 이 4m 높이에서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얘는 9.8 mH, 9.8 질량 곱하기 4m 높이에 해당하는, 요 4m 높이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얘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얘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6m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 9.8 곱하기 m 곱하기 6m에 해당하는 요 높이가 바로 이 높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 높이, 남은 높이 대 내려온 높이의 비가 즉 4대 6, 즉 2대 3이라는 그 높이 차이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게 되면 6번 문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8m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어야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는 얘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뭘로 바뀌고 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답은 4번인데 C점이라고 하는 것은 4m 떨어졌을 때잖아.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 남은 4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남은 것이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 4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니까 1대 1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 7번, 8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풀어보세요. 7번 답해서 보내보세요. 7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문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어봐야죠.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7번도 해서 답을 보내보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일단 보내보세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제 좀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음, 자,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네,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 자, 지금 몇 미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4대 1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쉬워지죠, 이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요것이 바로 뭘로 간 것이다? 운동 에너지로 간 것이고 요 남은 것이 뭐다? 위치 에너지라는 거죠. 떨어질 동안 요 8m에 해당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다? 운동 에너지고 이 남은 2m가 뭐다?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비는 4대 1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요런 유형이 잘 나오고요. 또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8번처럼 바닥에 닿기 직전에 공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8번. 8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힌트는 뭐냐면 이 공이 지금 2kg짜리 공이고 이 공이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을 구하라 이 말은 이 공이 제일 꼭대기에서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내려와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요 공식에다 넣으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높은 곳에서의 얘의 위치 에너지를 먼저 구하세요. 그 위치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된 거니까 처음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와 같겠죠? 예,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이 공이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처음 떨어질 때의 그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같다. 두 크기는 같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m 높이 몇 미터였죠? 예, 10m. 10m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어차피 요 m은 똑같이 m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98이고 게다가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96이죠. 뭐가 196이죠? v 제곱이 196이 되는 거죠. 따라서 v는 14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농구공이나 축구공을 가지고 10m 높이에서 여러분이 떨어뜨리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잖아요. 빨라지면서 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을 친구들한테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력이 얼마일까? 어, 그럴 때 이 등식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까지 예측할 수가 있다. 물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얘기해요. 지금 문제 푸는 것은. 실제 실생활에서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을까요? 어, 일단 개념은 진짜 없죠. 개념은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개념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와 개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밖에 없고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제일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아래로 떨어질수록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근데 어디서나 이 둘의 합은 일정하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위에 있는 거, 아래로 떨어지면은 운동 에너지 최대인 지점, 이 둘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우리가 속력 구하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여기 띠르릉 자, 65쪽까지 문제 푸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65쪽까지 문제 풀어서 인증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생했어요.